지금부터 한여부 타사모의 발견과 고학문에 대한 고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연구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120편의 국제 논문, 특허를 22개를 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저 혼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가 이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자연과학도 그런데 또 인문과학이야말로 어느 과학이 어느 날 갑자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베이스, 바탕에 깔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도자기, 불상, 청동기, 공예품 세계 제1인데 왜 고유의 문자가 없습니까? 고유의 문자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500년 가까이 존속될 수 있었겠는가? 500년간의 외침을 많이 당했고 서로 전쟁도 했고 그랬을 텐데 한자로만 표기를 했다. 구별로 했다. 향차로 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장수는 한자를 쓸 수 있다고 합시다. 지령을 내려주면 그때 병사들 다 한자를 알고 있습니다. 지령을 내려주는데 말로만 했다. 그 사람들 기억력에 천재들이네요. 고유 문자가 없이 그냥 장군이 얘기한 말을 알아두고 전쟁을 수행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분명히 고유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훈민정음에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자방고전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글자의 모양은 전자를 내가 모방했다. 모방했다는, 요즘은 모방했다는 말이 좀 이렇게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인데 본떠서 만들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모방이 나쁜 개념인데 저기 나쁜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모방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용어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훈민정음의 왕주실록 또 해례본의 소문에 자방고전을 많이 나오고 또 최만리의 상소문까지도 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것이 가지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는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 참고했던 또 다른 자료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려 문자가 있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저 자방고전의 말이 없으면 제가 저도 설명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세종 당대 그 지식인들은 솔직했어요. 솔직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나는 이 글자를 모방했다 이렇게 말을 썼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합리적이고 솔직한 표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고려 문자를 발표한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뭐 손상되거나 뭐 명예가 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방고전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나왔다 해석했을 때 오히려 그 과거를 자기의 뭐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숨기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 위대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참고한 그 근거를 남겨놨다는 자체가 또다시 세종을 또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가 지나면 다 밝혀지기 때문에 당대 아무리 훌륭한 업적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일단은 출토지는 중국인데 지금이 중국이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거다 또 우기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출토지가 중국인데 첨수도라는 화폐가 있었고 명도전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명도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명도전은 좀 무뚝하고 첨수도는 말 그대로 뼈쪽이에요. 저기는 첨수도인데 그 첨수도에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글자씩. 또 명도전에는 이렇게 앞에 이거 꼭 뭐 발글명자라고 하는데 눈깔 모양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글자가 써 있고 그래서 이 가장 확실한 유물로 확실한 것은
화폐를 사용하기, 그러니까 꾸러미로 이렇게 낀 거죠. 화폐를 꾸러미로 끼고 이제 생활했는데 그 화폐에 글자가 새긴 건데 대강 시간으로 보면은 서기전 700년에서부터 400년까지니까 2500년 전후에서 글자를 사용한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이제 10여 년도부터 이 문자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글자들이 다 화폐마다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아무 문자 같은데 이런 글자들이 새겨 있거든요. 또 이렇게 새겨 있고 이게 많은 글자들이 반복돼서 화폐에 새겨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에서 2200년까지 사이에 주로 이제 이 화폐가 많이 출토된 곳은 여기가 이제 바레만이고 여기가 유마짐이 북경이 유마짐 여기 이 일대 요즘 말하는 하북성 요 일대 태양산맥 이 동쪽 물론 서쪽에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자꾸 추적을 하다 보면은 고주선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곧 어느 나라 땅이다. 지금 뭐 그 얘기하기는 너무 길고요. 아무튼 요 일대에서 그렇게 화폐 문자들이 많이 나왔다. 물론 한반도 함경도 쪽에도 많이 나왔어요. 국내에도 나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명도전 전시 함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화폐는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 국적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건 좀 단점은 있어요. 계속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점점점 이렇게 글자가 이제 우리 이제 어떤 한글에 우리가 한글을 염두에 둔다면 글자들이 점점 이제 발전해 가죠. 발전해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첨수도 중국에서 나온 모든 책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돈자라는 모양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게 2010년도쯤에 이걸 발견했어요. 2010년도에 이 중국에서 책을 구입해다가 이 돈이라는 모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아, 돈에 돈이라는 글자가 써있네?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 때부터 제가 이거 화폐 문자를 추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의 이 길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책을 써가지고 2012년도에 연합뉴스에 실려가지고 한국에서 이 첨수도의 돈자 모양이 발견됐다 하니까 막 중국에서 난리 났어요. 세종 이후에 한글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한글 역사가 뭐 20천년도 늘어난다는 얘기냐? 한국 학자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뭐 중국 학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음 모양의 글자도 있는데 이렇게 완성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글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발견했고 그럼 틀림없이 이 한글이 옛시대에 완성된 모양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화폐 문자에 나온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여기 있어요.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자음이죠. 그 화폐 문자에 나온 거 자음을 발췌해보니까 이 디귿하고 키읔만 빼고 이 첨수도 화폐 문자에 훈민정음의 기억니은이 다 있는 거예요. 화폐 첨수도에 이미 전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림토 38자가 나오고 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뭐 첨수도 문자에도 기억니 우리 자모가 자음 가림토 문자에도 이게 나오고 그래서 세종 훈민정음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훈민정음의 이 기억니은이 결정됐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의문을 제가 갖기 시작한 거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대서특필이 되고 온 세상에 이걸 알려야 되는데 세종 당시에는 간단하게 했어요. 이 세종실록에 이렇게 짤막하게 했어요. 보세요.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제목이 이달에 임금이 친히 원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회야 글자를 이루었다. 이게 세종실록에 실려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정보예요. 간단하게 요즘 말하면 문화 단신이야. 대서특필하고 연일 이것이 막 세종실록에 실려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만 있어요. 그냥 단신으로. 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배운 것처럼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다른 건 대강 아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최만리 상소문 중에 이번에 나온다는 그 원문을 보니까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든 글자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글자의 형상은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하면서 가령 이 훈민정음이
전조 때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이 글자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발표하니까 그거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팽배하면서 뭐 새 것도 아닌데 자꾸 새 거 낸 것처럼 세종대왕은 요즘 말로 왜 과장해서 홍보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반대들이 이제 친만리 상소연맹에 내년 들어있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친만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한계를 반대했다는 그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친만리 상소가 대단히 학문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막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전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앞에 조정이니까 고려를 상징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건 칠시낭랑구 한사군 낭랑이 아니죠.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생기는 것들이 벽돌에 있는 글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또 발해 문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발해 문자는 유명해요. 뭐 250자, 뭐 작게는 250자, 많게는 500자 이렇게 발해 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글자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훈민정음 기억리은하고는 좀 거리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의 문자들이 전해오고요. 또 고려 한송조국이라는 이런 이게 또 일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기니까, 아무튼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쭉 시대별로 다른 모양이지만 문자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조선 직전에 고려시대 신라부터 고려까지는 향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향가는 하나의 그 나라 국자, 문자였거든요. 한자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에서 인정한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결도 있고, 뭐 이두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말 어설때 이렇게 막 문자를, 예를 들어서 하늘 앞에 맹세하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임신 여기 비석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말을 한자를 썼지만 이 신라시대에 우리말로 어순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할 때 하늘에가 아니라 하늘 그냥 우리말식으로 하늘 앞에 맹세했다, 이렇게 우리말 어순으로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점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죠. 우리가 이제 뭐 그 향가 선화공주님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뭐 남 모르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향가 한자를 통해 가지고 그 훈을 빌어서,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음을 빌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따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애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한자를 차용한 형태로 해서 뭐 향가까지가, 교과서에 향가가 나오죠. 그런 형태로 이게 전수가 됐죠. 지금부터 이제 한여부 타사모해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여부는 이 그냥 한문에 그냥 예를 들면 명심보감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여부라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있는, 본래 한여부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글로, 고한글로 음을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유, 불칙, 부은, 뭐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뭐 바람과 구름이 있고,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화복이 있네, 이런 문장이 한문으로는 여기 한요 부고, 근데 이게 우리 고한글로는 타, 삼, 오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이 아래 하자는 우리가 뭐 훈민정음을 통해서 많이 아는 내용이고, 아래 하자를 이미 썼어요. 그러니까 아래 하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래 하자는 훈민정음 이후부터 나왔겠지 하는데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인데, 뭐 우리가 적벽부 할 때 이게 부자죠. 부자인데 이것은 한 글자인데 두 글자로 발음을 해요. 오해를 빨리 발음하든 못하든, 아무튼 이런 지금 현재 발음으로 보면 이렇게 발음을 두 글자로 발음. 훈민정음 한자는 반드시 한자 하나에 한글 한 글자, 일자 이름이거든요. 일자 이름이 훈민정음의 대원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글자에도 두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유, 불축, 풍운 이렇게 한문 써 있고, 옆에 이제 지금 알 수 없는 이것은 하늘천인데 하늘천이 아니고 안, 찌으스, 뭐 어떡하고 며, 뭐하고 우리가 좀 읽을 수도 있는 글자도 있지만 읽기가 어려운 글자도 있죠. 우리 훈민정음에 없는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 셋,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하고는 발음이 틀리죠. 제가 이제 연구하는 건 이게 타성모에 이쪽 우리말 발음을 이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헌을 이제 한여부 타성모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 한여부를 이렇게 했고, 천유, 불축, 풍은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위의 발음은 현재의 발음이고, 아래는 타사모에 실린 이 발음들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드린 자료 뒤에도 제가 이제 필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글자가 써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판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 이름이 아니라 일자 이음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 모음이 없이 자음만 되어 있는 글자들 눈에 띄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겨인데 이게 날개 읽자가 지금 겨로 읽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발음 원칙이 있었겠느냐. 그것도 숙제예요. 숙제인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자 같은 건 특이한 형태의 글자로, 이것은 자음과 자음만 해놓은 것 같죠? 여러분 맨 뒤에 자료지 맨 뒤에 이걸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사모에도 아레아를 사용했다는 거. 이거 아레아. 그럼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이 아레아가 언제부터 사용됐느냐 논란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아레아는 그렇게 일찍 사용된 게 아니다 했고, 나는 이게 놀라운데 이 최남희 교수가 이미 연구를 해놨어요. 이 아레아가 고대 국어식에 존재했는데 이 아레아가 10세기부터 쓰인 것 같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최남희 교수가. 왜냐하면 훈민정음은 아무래도 15세기인데 훈민정음 이전에 쓰였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했을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세기라고 했으니까 이 타사무에를 보면 이건 11세기에 쓰여졌거든요. 이 1079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알았어요. 이 아레아는 우리 신라 말 고려 초 10세기경에 등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헌 자체가 딱 이 첫 글자가 타삼 아레아자인데, 이 문헌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요. 일자 이음절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일자 상음절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물수인데 니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어, 니어가 물수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니어라는 말이 줄이면 내가 되니까 우리가 내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천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거 보면은 물수에, 우리는 지금 물수로 이거 굳어졌는데 저기 우즈베키스탄 가더라도 수라고 하잖아요. 물을.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내천이라는 말 속에 남아있는 거 보면은 물이 내천의 내가 모든 물의 원형이 되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물수가 니어니까 니어를 줄이면 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내천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도 뭐 이렇게 마별하고 했는데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이라는 말은 흐를 유자를 물이라고 했어요. 이 타사무의 원문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수라고 하는 물과 좀 틀린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데, 뭐 하늘천 따지인데 한마디로 하늘을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을 니라고 하고, 인을 했는데 나 이거 읽지를 못하겠어. 하도 복잡해서. 아무튼 근데 이게 대자 같은 걸 좀 대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 하늘천이 아니고 하늘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다면, 이 근거를 제가 찾았어요. 김상희 교수가 아는 수메르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높은 신, 하늘신을 수메르 사람들이 2500년 전에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수메르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같이 살았다면은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수메르는 서쪽으로 이동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2500년에는 하늘을 아니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단구에도 보면 안파견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안파견, 우리말에 그게 남아있어요. 하늘을 아니라고 했다는 말이 근거가 남아있어요. 덕수궁 대한문 원래 이름이 뭐죠? 덕수궁의 원래 이름이, 대한문의 원래 이름이 대안문이에요. 편안한 자, 지금 대안문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은 안이라는 말들이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냥 이 글자를 이것을 아니라고 읽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니라고 한 표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하늘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뉘인데 땅지가 아니라 따지가 아니라 이제 뉘라고 그랬어요. 뉘. 그러니까 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누워있다, 누이라는 누이는 누이잖아요. 누이의 줄임말이잖아요. 누이는 여성을 상징하잖아요. 땅이
땅인 여성성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고, 땅이라는 게 누워있는 거구나. 그러면 딱 이해가 되죠? 땅이 지금 우리 이 대지라는 게 누워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신을, 특히 이제 한우님이라는 말이 땅신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인인데, 이 사람인이라 하지 않고, 지금 저는 이제 추측하는데, 대에다가 지읒을 한 것 같아요. 강의자전에 보면은, 대가 본래 고문의 인이라겠다. 대가 곧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우리한테 딱 와닿는 것은 하늘을 아니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수메르 사람들은 천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면 천산이 있잖아요. 그 천산을 안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발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이라는 말이 이제 한으로 바뀌죠. 우리 이제 문법의 법칙에 따라서 안이 한으로 바뀌면서 대한문이 대한문으로 되고, 중국의 한자음하고 이게 추적을 해봤어요. 이 안에 하늘천을 안이라고 한 중국 발음이 있는가. 그래 상고음이라는 상고음, 중고음, 근고음 해가지고 중국에 보면 고금 이 발음지 모아진 게 있거든요. 근데 상고음에 보더라도 중국은 결국 하늘 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안이라는 발음은 중국에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상고음 사전을 찾아봐도 이 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우리가 올라갈수록 중국하고 우리 고조선하고는 본래 발음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이것은 연구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나리를 이렇게 썼네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타사모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네 자가 하나의 글자가 돼. 글자 이 음절, 한 음절이 됐다는 거죠. 이 아들 자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뭐냐면 리을, 히읗, 티읕, 지읒 네 글자, 네 자음이 합용병설을 해가지고 한 단어가 됐다. 한 음절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사모가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과 다른 현격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에서도 소리가 났다. 자음도 이렇게 있는 글자인데 리을, 시옷, 히읗, 기읒에서 하나의 발음, 이름절 역할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다 그렇게 있으니까 이주에 제가 발췌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음으로도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훈민정음 이전 사람들은 자음만 써놓고도 발음을 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자체로 봤을 때는 타사무에는 훈민정음을 모방했거나 거꾸로 베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독특한 이 자체로 독특한 문헌이고 유일한 문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문헌이 아니면 자음이 소리 난다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음이 있어야 반드시 소리가 난다는 건데, 자음이 지금 모음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것은 첨수도에 나와 있는 자음하고 또 가림투에 나와 있는 자음들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은 훈민정음에 없는데 첨수도에 나오는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훈민정음에 없는 글자. 또 훈민정음에 없는데 가림투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실제로 쓰인 용례가 있느냐 얘기예요. 이렇게 쓰인 용례가 이렇게 티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요 말은, 요 티읕은 훈민정음에 세종대왕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는 이렇게 티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티읕을 써야 되는데 권잡할 것 같아서 이 글자는 쓰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훈민정음 그 해례본에 그 말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자 같은데 아무튼 이 글자를 실제 이렇게 사용한 용례가 이제 발견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용례들이 애치자 모양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환단국 이 가림투에 애치자가 나오니까 이거 뭐 영어 갖다가 벗긴 거야 이렇게 막 혹평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애치 모양이 글자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이 글자 안에 실제로 이렇게 사용된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민정음 외의 글자 중에 없는 이 자음이 사용된 용례가 있다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그 사용된 용례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 리을자도 거꾸로 쓴 이런 거, 이렇게 쓴 글자가 실제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잘못된 글자가 이상하다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막이 추정했던 이러한 자음들이 지금 쓰지 않는 자음들이 과거에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많은 글자들이 쓰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훈민정음에 와서 이제 다 걸러진 거죠. 아니야 이거 불편하니까 없애. 요건 써 해가지고 이제 훈민정음 28자가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28자가 하늘에서 뚝딱 해가지고 딱 떨어진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두고 쭉 사용해 오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하면서 마지막 정리된 것이 1443년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점, 훈민정음하고 이 타사무예가 같은 점 뭐냐? 자음과 모음이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자음, 모음이 이제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이 3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훈민정음의 가장 위대한 점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타사무예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을 아래아를 사용했다는 점. 다른 점은 발음이 일단 달라요. 훈몽자의 그 한자음과 뭐 하늘을 아니라 했다 니라게 되면 다르고 또 일자 이음절이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 자음끼리 병세했던 것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그럼 이제 선후관계 그럼 당연히 이제 물어볼 거예요. 타사무예하고 훈민정음 그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질문이 나오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우리 훈민정음으로 찾을 수 없는 그 발음들 또 그리고 언어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 뭐 예를 들어 네 글자의 자음이 한 이름절 역할을 했다는 이런 언어의 복잡성 이런 걸 볼 때는 타사무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나중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옛글자를 모방했다고 할 때 우리 학자들이 대부분 고려 문자에는 향가만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파스파 문자, 뭐 티벳 문자 이런 문자들을 연구하다 또는 우리 범자, 산스크리트 문자 이런 문자를 연구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훈민정음에도 모방한 글자는 이 파스파 문자가 아닐까 해서 파스파 문자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물론 유형적으로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 고려 문자 이거 고한글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은 자음과 모음에 또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하는 이 원리들은 파스파 문자보다는 우리 고려 문자에서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종과 당대 학자들이 말했던 자방고절의 의미를 물론 다른 나라의 글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 타사무예, 이 고려 문자를 통해서 이 훈민정음을 연구하면 더 또 뭐랄까 연구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가 또 훈민정음을 이해하는데 더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방고전이라고 한 네 글자 미스테리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료를 오늘 소개해 주신 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이 연대 측정이 시도가 된 건지가 좀 궁금하고 지금 접근하신 법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첨수도에 나와 있는 이 한글과 비슷한 글자 그 다음에 당근세기에 나오는 그 가립도 문자와의 상관관계 상호 교차 비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안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발음된 걸 현대 발음으로 해봤을 때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추론해 보심으로써 이것이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전에 소위 말하는 고한글일까 아닐까를 아마 추론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병행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작업이 이제 연대 측정 시도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가림토와 첨수도와 오늘 타사무예에 있는 그 문자 체계가 세종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이 확정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은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만한 근거가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게 추론하는 기법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신 발표가 충분히 검토의 가치가 있다라는 점하고 근데 그 대전제가 필요한데 연대 측정을 해서 이것이 1018년, 1079년 우리가 5차이기 때문에 한 200년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0년부터 1400년 전 사이에 이 종이나 천이 그때 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먹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당시 거였다라고만 한다면 눈에 띄는 이게 발표다, 논문이다 해서 저는 반갑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고 궁금했던 것을 혹시 여기에서 얻을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아까 앞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것이 이 타사모해가 진품이든 아니든 간에 이토록 많은 문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 진품이든 가짜든 우리 이 고한글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자극과 영감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발표된 이상 진품이든 가짜든 이것을 추적하는 무수한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든 다른 측면에서 제 방면에서 연구가 될 테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고한글로 명명을 하셨는데요. 이 고한글이라는 것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이 고한글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왜 그러냐? 그전에는 화폐 문자나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는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많은 추적도 있었고 그러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거의 수백 자의 글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대형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개만 가지고 있는 한자 발음을 이용해서 표기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짱구인가요? 그래서 저는 무수한 이 언어적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소리 글자로 불편한 한자를 버리고 소리 글자로서 우리의 글을 써보자. 이러한 시도가 우리 민족사 내내 시도됐을 것이다. 심지어 신라 때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선가 발견될 것인데, 근데 곳곳에서 흔적은 나타나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폐 문자가 첨소도라든지 여기저기서 문자가 나고 드디어 오늘 그리고 가림토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타사모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것을 초성, 중성, 종성이죠. 그리고 세 가지로 우리 말을 다 구성했어요. 2개 내지 3개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3개로 안 끝난 4개짜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암컷 할 때, 수컷 할 때, 암만 봅시다. 우리는 암 하는데 컷 할 때는 키역이라는 게 딱 나타나요. 숨어있는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글자. 수컷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4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4개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문자는 최대 4개로 합해진 문자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타사모해의 진품을 가르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나는 타사모해에 있었다. 우리 말과 관련된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79년에 나온 거죠. 그대로 얼마 많은 표를 매듭을 거쳤겠습니까? 그 이미 종이 자체의 시료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탄소 현대 측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암목이 가장 중요해요. 암목. 이게 얼마 정도에 된 종이인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얀 종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땅나무 재질로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 뜯어가지고 땅나무 재질로 확인했었는데, 이런 하얀 종이가 장구 한 1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낙엽색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뭐 커피를 뭐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건 유관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그 조사하는 그 의미가 없고 신호 자체가 이미 오염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화폐 문자를 연구했거든요. 원래 화폐 문자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가림토를 만나게 됐고, 근데 가림토와 화폐 문자가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서로 중복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이 타사무예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전해오고 있는 화폐 문자, 그 화폐 문자 다행히 실물로 전해오니까 우리가 확인이 검증이 가능하고요. 물론 쓰인 용례는 없어요. 화폐니까 용례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용례를 보면서 화폐 문자 또는 가림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김영희 교수님께서는 그 향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표기가 사음절이 요 말씀인데 아주 오늘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뭐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저도 이제 그것을 주안점을 뒀었고요. 뭐냐면 아까 이제 암컷 할 때 암컷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히읗이 등장해서 새로운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숨어있는 발음이 있다 이거죠. 숨어있는 발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네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리을, 히읗, 티읕, 지읒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런데 여기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리을, 히읗, 기역이고 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음만 쓰다가 어느 날 모음이 등장했어요. 그 모음이 등장하면서 그 글자가 자음 모음이 결합을 해요. 보세요. 이걸 뭐라고 했죠? 닭이죠. 닭. 이 닭에 요 점이 없을 때 보세요. 디귿, 리을, 기읒, 시옷으로 됐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모음이 아래아가 등장하면서 요걸 가운데 점 찍어서 닭이라고 읽어 라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음만 쓰다가 어느 날 모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점 찍으니까 이것은 닭. 요거 읽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글자가 세 글자일 때는 뒤에 글자를 중심으로 읽게 돼요. 아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현재 요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예로 등장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닭대라는 이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정인지 이미 해례본에 이게 등장하는데, 아무튼, 이거 결국 디귿, 리을, 기역, 시옷 있는데, 어느 날 모음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일음절어가 된 거죠. 그럼 이걸 보세요. 리을, 히읗, 티읕, 지읒. 이걸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만약 이것을 쓴 당대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자음을 보고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죠? 보세요. 내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했어요. 맥도날드. MCDO예요. MCT인데 이걸 뭐라고 발음했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제. 맥도날드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볼 때는 MAECDO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AE를 빼고 MC만 해도 맥도날드라고 우리가 알아요. 발음이 전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맥도날드를 모르면은 이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을까? 우리가 추측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발음이 전수되면서 이건 맥도날드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메카시 하원의원 이름 메카시도 메카시인데 AE가 생략돼 있어요. 근데 MCA만 써도 미국 사람들은 메카시야 딱 알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당대 사람들도 요거만 쓰면 뭔가 지금 A1이 발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 우리 발음을 전수를 받지 못해서 이 글자를 못 읽는 것 뿐이지 그 당대 사람들은 이걸 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영애 선생님이 갑자기 암컷인데 암컷 하면서 히읗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말 속에 숨어 있다. 우리 말이.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이외에 또 하나의 말을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제 그림자 영자
그림자 영자, 영성, 그림자 글자라 얘기해. 그림자 글자. 왜? 안 써도 알아. 맥도날드. 여기도 아마 이건 맥이라고 하는, 뭐, 리을, 히읗에 뭐라고 하지 안 되지만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고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은 전라도 가면 이렇게 발음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영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가면 뭐, 먹도날드 한다든가 발음의 차이가 나니까 그 뒤에 이제 모음을 표기하면서, 아, 요것은 M-A-E-C-D-O 이렇게 써라.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이제 모음이 등장하는, 글자에 모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아무튼 이 글자에 모음이 숨어 있다. 없는 게 아니라 그 숨은 글자를 그림자 영자, 영성, 숨어 있는 소리다 해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잘 연구를 하면 또 보여요. 뭐냐면 아들 자자죠. 리을, 히읗, 티읕, 치읕 마지막이 지읒이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읍, 시옷, 티읕, 대인데 이것을 읽을 때는 끝자만 읽으면 돼요. 대. 그러니까 강하게 때. 요 때. 요기죠. 이건 앞에 말들은 이 뒷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닭대, 유시, 한자로 유시, 다축인 유시, 유시를 닭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요거 보면은 이제 끝자를 보라고 했으니까 끝자를 보면은 지읒이 있잖아요. 요건 뭐예요? 끝자가 뭐예요? 기억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연관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모르지만 당대에는 분명히 발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타사무의 그 독창성을 입증해지는 유일한 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용희 교수님이 새로운 향가를 발표했어요. 그 양주동 박사의 향가 해석은 지금 반만 하신 거예요. 초창기에 이 일본 학자가 우리 신라 향가를 해석한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양주동 박사가 밥 먹는 걸 잊으면서 우리 향가를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천재 양주동 박사가 나왔었는데, 근데 양주동 박사가 근데 다 지금 김영애 우리 교수님이 해석한 거 보니까 양주동 박사가 다 해석을 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여기 아까 조금마다 여기 보면은요, 양주동 박사는 손화공주님은 해가지고 님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은 은자하고 지자는 이것은 은은 뭐냐면은 청원, 가엾게 이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청원, 빌어서 이렇게 하는 말이고, 이 지자는 보호라는 거, 보호이라는 게 뭐냐면 지문, 이 지자는 연기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이 아니라 선화공주가 요 은자를 할 때는 은자가 그러니까 이 선화공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하는 말이지, 우리 조사 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은자가 그러시죠? 조사 양주동 박사는 님은 남 모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우고 입시도 공부도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은은 이 은이 아니 조사 은이 아니라 이 은자는 불쌍히 선화공주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단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 모르게 하는 게 남모르게가 이 지자는 그냥 남모르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타밀 이 남모르게 할 때 이 순간에 이 지자가 나오면은 뭐냐면은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몰래 가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게 노래니까 오페라예요. 그 순간 이 글자가 나오면은 동작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이게 뭐랄까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김영기 교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가 해석이 그냥 단순히 글자를 음과 훈을 빌려서 한 게 아니라 이 향가는 한자의 훈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했던 요 은자라든가 지자라는 것은 음으로 우리가 빌린 게 아니라 그런 향가를 노래답게 보충해주는 그런 청원과 보원이다. 이걸 처음으로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향가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제 제가 김영애 교수님을 알아가지고 제가 일찍 알았으면 제가 향가를 연구하고 이 글을 썼으면 제가 이 내용도 엄청 더 풍부해졌을 텐데, 저는 이 논문을 쓸 때까지는 사실 향가를 무시했거든요. 향가를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향가도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냥 고민하면서 우리 언어를 표현하려고 애쓴 문자다는 걸 이해를 했고요.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영희 교수님 주장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무식한 게 아니라 고조선 때부터 우리식으로 표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가 나온 것이고, 또 고려시대에 와서는 이 타사모여 같은 이런 류의 한글 소리 글자를 발명하고 발견하려고 무던히 각자가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발견한 중에 하나 전해지는 것이 바로 타사모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타사모여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리 글자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주변 나라가 뭐 거란, 우리 김태균 교수님 오셨나요? 예, 거란 전공자도 오늘 오셨는데요. 여러 주변 나라들이 다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자를 쓰다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이 타사모로웨로 보면 우리가 세종을 이해하는데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다한 말씀들은 이따가 또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과연 그러면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쓴 게 측펑에 가 있을까? 첫째. 그리고 그건 누가 이제 고려 때 그 사람이 어떤 교류를 위해서 옮겼다. 누군가 써서 옮겼다. 그러면은 그게 거란 지역인데, 거기 왜 측펑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거기가 거란의 발상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치면은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데 거기가. 그런데 왜 그게 그 송나라 연호를 쓴 글이 거기에 과연 있을까? 그것 또한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누 같은 거, 누를 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란에서는 누알이라 그럽니다. 그 땅을 누알이라 그래요. 그래서 황제를 하늘의 황제, 그 다음에 황후를 땅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알모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할 때 멋자가 거란에서도 엄마라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다. 그 누알모라 그래, 황후를 누알모라 그러거든요. 그 땅의 후죠. 그런 식으로 교차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걸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이걸 하면서 어차피 이제 우리 완벽성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아까 이제 그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쪽에서 나오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거를 그 비판을 하거나 시비를 걸 거에 대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충을 하셔야 이 부분들이 더 가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메르 언어가 지금 서양 알파벳에 이제 못하라고 하는데 그 쇠기형 문자와의 연관성도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유, 지금 이제 저한테 이제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미국에 계신 김상희 교수님하고 이제 수차례 통화를 했어요. 김상희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일러주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아까 그 안을 하늘천이라 하지 않고 안이라고 하는 것이 수메르 문자 같다. 그 김상희 교수가 일러주셨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초기에 자음만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빨리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래서 초기에는 히브리어도 자음으로만 발음을 했다. 이슬람어도 지금도 자음만 가지고. 그런데 그래 또 그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또 일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은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 문자 표기를 하려고 이스라엘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이에요. 잘 연구를 해가지고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 전문을 다 좀 분석해서 발표를 해주는 것이 더 다른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한글 창대한 원리를, 홍민정 창대한 원리를 보면 주역에 근거한 오행설의 근거를 해서 설명을 전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의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성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성리학이 우리한테 물론 유교, 성리학의 폐단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 문자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 성리학이 기여한 것은 음향의 관념,
삼재의 관념, 오행의 관념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성리학에 우리한테. 막연했던 고려시대까지 막연했던 철학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확실하게 우리가 음양, 삼재, 오행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복잡한 이런 이 글자들을 다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록에 있는 말대로 새진자 만들었다는 신재, 제자, 신재한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세종의 위대함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면서 알지만 이 글자는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문자예요. 이 타사모에는 아날로그 문자예요. 세종의 훈민정음은 디지털화된 문자예요. 그 디지털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뭐였냐? 그 당시에는 음양, 삼재, 오행 이것이 가장 뛰어난 과학적 이론이었어요. 요즘 말로 할 때 양자역학과 같은 이론이 그 당시에는 성리학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아설순치유, 야 소리는 아설순치로 배열을 해. 그 다음에 청탁으로 배열을 해. 이 원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모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려시대에 있었다면 이 문자를 보고서로 그 나누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세종이 의문하게 밝았다. 또 그 당시 학자들이 지편질 학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의문하게 밝았다고 보고 우리가 이게 편한 한글을 쓰고 있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철학적인 관념이 철저했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을 500년, 600년 앞서서 문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앞으로 이제 더 논리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전문은 617자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뭐 화폐 문자든 가림투 문자든 늘 공격당하는 게 실제 용례를 내놔봐 이거였거든. 근데 실제 용례가 이제 617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편실장의 말씀처럼 전문을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면은 자음으로 소리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글자 자음, 3글자 자음, 4글자 자음까지 이게 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 아까 이제 봤지만은 훈민정음에는 3글자만 자음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타사모에는 4글자 자음이 나온 거 이것이 이제 특이한 점인데 4글자뿐만 아니라 3글자로 난 발음, 2글자로 난 발음들을 음절들을 다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유승 총장님. 지금까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저는 뭐 자연과학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짧게 한번 제 느낌을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의 역사를 1443년인데 오늘 들으면서 1079년 문종 33년으로 이제 올라가네요. 자,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민족의 우월성이 더 앞질러 갈 것 같아서 문건의 진위를 넘어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유 총장님 말씀처럼 국가 프로젝트를 설정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 학자들, 우리 거란어 연구하시고 또 해안가 연구하시고 우리 저기 근문 연구하시는 금요일 선생님도 오셨는데 하실 말씀이 무척 많으실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문 연구하시는 분, 또 우리 그 뒤에 또 우리 설문해자 연구하시는 조옥구 박사 이런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뭉치면 우리 한글이 해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 토론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